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아크로니스 진행하는 테크니컬 데모 웨비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도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값진 IT 자산들을 아크로니스의 통합 사이버 보호 솔루션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백업 복구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백업 복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백업 복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M365 관련 이제 백업 복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해복구까지 클라우드에서 얼마나 쉽게 재해복구를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주제 뒤에는 조금씩 저희가 테크니컬 데모 세션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100번 이렇게 뭐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뭐 아시겠지만 뭐 랜섬웨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 외부로부터의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각 기업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0%가 넘는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이러한 위협들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조사되지 않은 것 수치까지 합치면은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60% 이상 같은 경우는 해킹이나 이런 랜섬웨어, 침해 사고에 관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방어를 한다기보다는 그거와 다르게 그런 관리하는 도구들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소모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유실하거나 잊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들을 좀 살펴봤더니 어떻게 보니까 이제 우발적인 삭제라고 해서 휴먼 에러라고 하죠. 사람이 실수로 삭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드웨어 같은 장애들, 예를 들어 디스크가 손상된다든가 아니면 뭐 스토리지 저장소에 있는 어떤 하드웨어 장비들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손실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늘어나고 있는 랜섬웨어나 이런 바이러스, 매ལ웨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들, 아니면 못 쓰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물론 여전히 이제 뭐 노트북을 분실한다든가 어떤 저장소를 분실하는 그런 문제들도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유실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백업 복구 서비스가 필수적인데요. 그럼 아크로스가 얘기하는 그럼 클라우드 백업 복구 솔루션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크게 좀 6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좀 얘기할 건데요. 먼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그래서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들, 뭐 윈도우가 됐건 리눅스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백업 복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전체 머신이나 OS 이미지 백업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백업이라고 하는 뭐 파일이나 아니면 디스크, 시스템 상태 이런 것들까지 백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복구 역시도 굉장히 손쉽게 원본에다 복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VM 복구라든가 유니버설 리스토어라고는 이기종 복구, 다양한 복구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백업을 저장하는 저장소로서는 클라우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센터에 저장을 하지만 그 외에도 로컬이나 아니면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것들에 대해 선택을 해서 유연하게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제 랜섬웨어나 아니면 뭐 이런 바이러스 공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백업 파일에 대한 보호, 그래서 변조 불가 백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크로니스 솔루션으로 백업 복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아크로니스 호스티드라고 해서 데이터를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으시고 클라우드 매니지 콘솔을 통해서 완벽하게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프라미스라고 해서 폐쇄망 환경이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아크로니스의 서버와 에이전트를 통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SP 호스티드라고 하는 폐쇄망 환경의 모델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나는 클라우드 모델을 써서 좀 편리하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실제 데이터의 저장은 클라우드 보내기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매니지먼트는 클라우드 콘솔을 이용해서 어디서나 하실 수 있고 실제 데이터는 로컬이나 내가 원하는 내가 뭐 남는 공간이나 유 공간에다 두겠다 하시는 뭐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다양한 모델 어떤 모델을 통해서도 아크로니스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원하는 OS들입니다. 먼저 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OS들에 대해서도 늘어나고 있고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가상화 서비스들 이런 것들까지도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최근에는 뭐 시놀로지 나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뭐 애저부터 시작해서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M365 서비스. 아마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 M365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거 말고 이제 뭐 리눅스 서버라든지 모바일 장치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장치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마리아DB나 뭐 MySQL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 호스트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가상화 호스트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백업을 할 때는 전체 머신 백업이나 아니면 단순히 특정 파일들, 특정 폴더, 아니면 디스크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백업을 하실 수 있고요. 잠깐 보시는 것처럼 뭐 어디서 백업할지, 뭘 백업할지, 그 다음에 스케줄을 어떻게 줄지 이렇게 단순하게 선택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뭐 백업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들, 전체 머신 백업이라든지 차분 백업이라든지 증분 또는 뭐 합성 백업 이러한 다양한 백업 방식을 섞어서 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보관 역시도 뭐 기간별로 아니면 개수별로 아니면 영원히 무한대로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복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복구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본에다 그냥 복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머신다 복구하는 거, VM으로 변환하는 거, 아니면 뭐 특정 파일만 찾아서 복구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인스턴스 리스토어라고 하는 복구 방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업된 파일들, 뭐 피지컬 머신이 됐건 가상화 머신이 됐건 그런 파일들을 가상화 머신에 복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징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VM을 띄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백그라운드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엔드 유저가 보기에는 아무리 백업 사이즈가 뭐 테라 단위 이렇게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 복구되는 이미지를 봤을 때는 바로 5분 이내에 뜨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데이터는 백그라운드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굉장히 빠른 RTO를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DX 프로젝트들 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뭐 피지컬에서 버추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유니버설 리스토어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아크로니스를 예전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기종 하드웨어라고 해서 이제 뭐 차세대 프로젝트나 이런 게 생겨서 올드 하드웨어를 새로운 머신을 사서 이주를 시키는 경우, 전환을 시키는 경우에 뭐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업받은 파일을 신규 하드웨어에 대한 유니버설 리스토어를 통해서 뭐 드라이버들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신규 하드웨어의 레이드 카드 등을 인식시킨 뒤에 백업된 파일을 복구하는 형태로 좀 더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저장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유연한 저장소 옵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영역하고 이제 온프라미스라고 해서 로컬이나 아니면 내 그 로컬 시스템 내에 있는 나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당연히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애저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들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들, 뭐 자체적으로 만든 뭐 HCI 같은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게이트웨이를 연결해서 저장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든 저장하실 수 있게 유연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기능인데요. 요 이제 애저 스토리지에 다이렉트로 커넥트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치나 인프라들을 애저 스토리지에다가 다이렉트로 저장을 하고 싶다, 백업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매니지먼트만 저희 클라우드 콘솔을 쓰시고 실제 데이터의 저장은 애저 스토리지로 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클라우드에 동시 저장을 하고 싶다.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싶다. 있을 경우에 한 번은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에 넣고요. 한 번은 이렇게 애저에다 다이렉트로 넣는 그런 과정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고요. 2분기에는 이제 S3도 여기 이제 같이 제공될 예정이라서 여러 군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나는 데이터를 나눠서 넣겠다 하시는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현재 애저나 아마존의 그 인스턴스, 뭐 EC2나 이런 그 장비들을 쓰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해당 VM을 뭐 바로 저장할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VM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백업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는 있으나 보시면은 어떤 뭐 증분이나 아니면 스케줄 리텐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서드 파티 솔루션, 백업 솔루션을 쓰시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요 일반적인 백업 복구에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 이뮤터블 스토리지라고 해서 변경 불가능한 백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뭐 해커나 랜섬웨어 공격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단 뭐 백업 에이전트나 이런 백업 파일을 찾아서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간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경 불가능한 이런 백업 파일로 만들어서 삭제나 혹시라도 우발적인 삭제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니스가 이제 통합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랜섬웨어 방지하고 더불어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백업 파일로 복구하는 거는 랜섬웨어를 공격받은 이후에 대응하는 조치이고요. 그 전에 미리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하나 더 앞단에 두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같이 하시면 좀 더 시너지가 넘치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간략한 데모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주소를 칠 건데요. 요 KR01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데모가 됐건 뭐 아니면 직접 서비스를 하시건 부여받으신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이 부여받은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나시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콘솔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고자 하는 장치에 뭐 접근을 장치 안에서 이렇게 익스플로러 실행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라우드 콘솔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오고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VM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서버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해볼 거는 윈도우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해당 윈도우 워크스테이션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웹 인스톨러가 바로 다운이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운받으신 인스톨러를 바로 장치에서 실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해당 장치에서 요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게 되면 뭐 윈도우용 이제 깔리는 파일들이 인스톨러라고 그러죠. 해당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되고요.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간단한 정보들, 현재 이 인스톨러의 버전 정보라든지 아니면 인스톨 할 때 필요한 도움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설치를 뭐 그냥 기본적인 걸 하신다든가 아니면 사용자 정의 형태로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만 찾아서 선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설치 파일을 눌러봤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고요. 다운로드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수행되면서 해당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에이전트까지 설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장비를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데는 토큰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먼저 등록 정보 표시를 해서 해당 토큰을 수동으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위에 등록하기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현재 익스플로러가 뭐 크롬이나 이런 것들이랑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저희 데이터 센터로 링크가 돼서 바로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링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등록을 하실 때는 현재 장치에 등록 코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클라우드 콘솔의 운영자 중에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할 거냐. 그리고 해당 워크로드 어떤 워크로든지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는 이렇게 뭐 원격으로 접속해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클라우드 콘솔을 띄워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해당 장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원격에서 빠져나와서 제 PC에서 바로 클라우드 콘솔을 띄워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면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 등록한 한 대의 장치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한 대의 장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 현재 어떤 계정으로 등록이 됐고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뭐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백업본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치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그 장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리스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보호라는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백업 계획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성할지 막막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샘플로 아크로니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백업 복구 서비스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이 화면 하나에서 선택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백업 서비스만 활성화할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비활성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글 형태라고 그래서 한 번 누르면 비활성화가 되고 한 번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비활성화를 했고 백업 부분만 활성화가 돼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백업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백업받을지, 전체 머신을 할지, 파일만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전체 머신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P라고 해서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를 할 항목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백업만 할 거기 때문에 디세이블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백업이 저장되는 위치는 지금 기본 디폴트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폴더에다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네트워크나 나스 이런 것을 추가해서 저장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의 형태가 됐건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됐건 원하시는 대로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증분이 됐건 뭐 매주 증분, 매일 뭐 차분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월간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뭐 일일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끄고 그냥 자동으로 매뉴얼로 백업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0개라고 돼 있는데 이 개수를 보관을 할지 아니면 날짜로 할지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무한히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그 정리 기간,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을 벗어났을 경우에 정리를 언제 할지, 백업이 다 완료된 이후, 예를 들면 90개라 그러면 90개를 백업받고 91번째 백업이 끝난 다음에 그 전 백업을 삭제하는 그런 형태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암호화인데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TIBX라고 파일이라고 하는 암호화 파일로 가는데 한 번 더 암호화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나머지 뭐 백업 옵션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양하게 설정해서 하실 수 있고 그러면 다른 것들하고 헷갈리지 않게 백업 이름을 좀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뭐 풀백업이라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변경을 하고요. 백업 계획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장치만 등록해서는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차감이 안 되고요. 이렇게 백업 계획이나 어떤 보호 계획이 생성이 되면 라이센스가 하나 차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이 생성되면 부트 미디어라고 해서 추후에 복구하실 때 블루 스크린이나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겨서 장치를 보실 수 없을 때 이 부트 미디어라고 하는 애를 넣고 부팅을 해서 복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CD가 되겠고요. 요거는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백업 실행을 누르게 되면 요 밑에 작업창을 통해서 이 백업이 현재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어디서 트래픽이 생겼는지 백업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보통 백업을 하는 시간이 만약에 오래 걸리구나 하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는 문의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게 백업을 읽는 데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네, 백업이 완료가 됐고 이렇게 현재 언제에서 언제 끝났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백업된 파일을 가지고 복구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작업창에서 복구 탭을 클릭하게 되면 각 시점별, 백업된 시점별로 쭉 나래비가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나가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복구 버튼을 누르면 전체 머신을 다 복구할 건지 아니면 파일만 복구할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처음이니까 파일 복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장치에 제가 들어가서요. 아까 받았던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아크로니스 설치 파일, 이 설치 파일을 먼저 좀 제거를 하고 복구를 해보는 그런 방식의 파일 복구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예, 들어가서 일단 받아놓은 파일을 삭제를 하고 휴지통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비워졌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파일 폴더로 복구하는 방식을 하겠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백업 파일 내를 내비게이션 해서 경로를 찾아서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 들어간 이후에 원하는 파일만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바로 복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다운로드 폴더를 찾았고요. 거기서 이제 해당 인스톨러 파일 받았던 거를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를 할 때는 원본에 있는 원래 위치에다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아니 다른 복구 옵션들이나 아니면 다른 위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추가로
복구 옵션을 주고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구를 하시게 되면 원래 원본에 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덮어 쓰실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선택해서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복구 과정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작업 상세 정보에 해당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나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남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복구가 완료되고 나면 해당 복구 파일이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또 원본 쪽에 접근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 보면 원래 파일이 복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다운받았던 그 파일의 형식이나 아니면 날짜 이런 것들까지도 동일하게 복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 복구는 간단하게 이제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제 전체 머신 복구를 한번 해볼 건데, 전체 머신 복구를 누르게 되면, 아까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 아까 됐지만, 지금 전체 머신이기 때문에 어디다 할지, 실제 머신에다 할지, 가상 머신에다 할지, 아니면 내가 등록된 어떤 다른 머신에다 할지, 디스크 매핑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원본 머신에다가 복구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매핑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복구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원본 머신에 백업된 파일이 백업해 놓은 파일을 복구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이제 그 원본무시 복구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같이 화면을 좀 띄워 놓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작업 상세 정보에 볼륨이 복구되고 있다. 퍼센테이지랑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제 원본 머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복구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격으로 연결해 놓은 것들하고 이제 복구되는 과정인데요. 실제적으로 복구가 되면 이제 리부팅이 되면서 복구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 연결해 놓은 커넥션은 끊어질 것 같고요. 예, 지금 원격 커넥션이 종료가 됐고요. 실제 복구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VM 창에 실제 원본 머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 놓은 VM 실제 원본을 접속을 해볼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리부팅이 되면서 아크로니스에 그 스타트 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부팅을 시키는 뭐 아까 부팅 이미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팅을 시켜서 실제 백업 파일을 거기다 엎어치는 그런 과정을 하는 유틸리티가 실행이 되고요.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원본에다 했지만 다른 머신에다 할 경우에는 이 부팅 이미지라고 하는 아까 그것을 다른 머신에 부팅을 시켜놓고 백업 파일을 거기서 돌리게 되면 이와 똑같은 과정이 다른 머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원본에서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머신에 복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보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뭐 보시게 되면 백업 파일을 디스크로 매핑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백업 파일을 선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다른 머신에 할 때는 직접 수동으로 선택하셔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원본 머신에다 했기 때문에 원본 머신이 재부팅이 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륨 복구라고 해서 진행 과정이 나오고요. 실제 옆에 로그나 이런 쪽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기록들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복구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요게 복구가 완료되고 나면 실제 머신을 다시 이제 원격으로 붙어서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복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과정들은 요게 끝나고
그 GUI를 한번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구 과정에서도 어느 곳에 이제 부하가 걸리는지, 복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랬을 경우에 디스크를 읽는 데 시간이 걸리는지, 아니면 쓰는 데 걸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트래픽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복구가 완료됐고,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이제 재부팅이 들어가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원격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서 해당 VM에서 그냥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예, 기존 계정을 입력하고요. 부팅이 완료됐으니까 실제 제대로 살아 올라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복구 과정이 생각보다는 파일 복구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진행이 됨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복구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건 뭐 단순하게 뭐 복구하는 과정이고, 아까 뭐 복구해 놨던 요 그 다운로드 파일도 남아 있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전체 머신하고 파일 복구 두 가지 복구 방법을 해봤고, 그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작업 이력을 통해서 복구가 어떻게 잘 됐는지 그런 이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위에 추가 복구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머신으로 복구하다든가 아니면 부트 미디어를 통해서 복구하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복구 방법을 통해서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데모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데모를 하기 전에 어, 두 번째 데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백업 복구에 대해서 좀 보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M365나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워커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M365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저희가 뭐 이제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 이후로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 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 기조들이 좀 유지가 돼서 뭐 하이브리드 형태나 많이들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그 M365라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익스체인지라든지 팀즈라든지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이러한 협업 툴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용자들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 제대로 백업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생각하시기에 그냥 MS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보호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그쪽 이제 정책이 되겠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고객이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되고, MS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정책이고요. 그 좀 더 살펴보면 인프라 수준이나 아니면 MS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뭐 이런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자기네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뭐 데이터를 뭐 복구를 안 해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각 서비스 레벨마다 뭐 E3라든지 E5라든지 이런 레벨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뭐 30일간 데이터를 보관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90일간 데이터를 보관한다든가 어떤 기본적인 이런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는 데이터, 그 보관 기간을 초과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백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크게 보면은 요즘 뭐 뉴스에서 가끔 나오죠. 어떤 뭐 퇴사자가 내가 만들어놨던 데이터를 삭제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악의적인 직원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제로 바꿔놓고 계정을 다 바꿔놓고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정책이 잘못 세워졌다든가 이런 부분을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봤는데 한 퇴사자가 삭제를 하고 나갔는데 그 삭제 때문에 그 소송을 걸었더니 삭제된 데이터가 30일간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하게 삭제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는 회사 손을 들어줘서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뭐 요즘 많은 대퇴사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M365 백업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에 보면 좀 감사 목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언제 뭐 무슨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데이터나 뭐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 그럴 때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달치만 복원하고 있다거나 뭐 30일, 90일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뭐 에이전트 깔고 뭐 이런 과정들을 했는데 뭐 조금 이따 데모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M365 같은 경우는 비에이전트 백업입니다. 그래서 계정 연동 한번 하시면 다 그냥 M365에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개 이제 백업을 받은 다음에 실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빠르게 걔만 복원하셔도 되고 뭐 전체적인 거를 다 복원해 놓고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서 백업된 데이터를 안에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고객이 사용하시는 M365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저희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간에 백엔드로 서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회사에서 계정 연동을 하시게 되면 C2C,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로 백업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렇게 등록해 놓은 그 계정의 그 장치 클라우드 콘솔인데요. 거기서 지금 보면 왼쪽에 뭐 특별하게 뭐 등록된 장치는 없습니다. 장치 추가를 통해서 한번 M365를 등록해 볼 건데 쭉 내려오시면 아래쪽에 M365 비즈니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그냥 다이렉트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페이지로 연동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M365 관리자 계정으로 선택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물어봅니다. 아크로니스에 이러한 권한을 줄 것이냐. 그래서 해당 권한을 줄 걸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아크로니스 콘솔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넘어와서 기존에는 없었던 M365 탭이 하나 더 생기면서 거기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M365 구조가 등록이 되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면 크게 5가지 카테고리고요. 뭐 사용자, 팀즈, 쉐어포인트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먼저 사용자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 사용자 안에는 내 리스트에 있는 일반 사용자들의 대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뭐 중요한 사람, 뭐 임원진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선택을 해서 사소함을 백업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뭐 백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백업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백업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는 먼저 사소함이나 원드라이브 두 가지에 대한 백업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한번 이번에는 메일 백업 먼저 수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굉장히 단순하게 백업 위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백업 방법하고 기간, 뭐 디폴트로 다 놔두고 백업 계획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업 계획이 생성이 됐고 실제적으로 제가 M365에 로그인해서 현재 메일 사소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메일이 되겠죠.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백업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업을 지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행되는 백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상세 이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실행되는 도중에 이제 또 다른 원드라이브에 대한 백업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동되지 않게 따로 이름을 좀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업할 항목을 뭐 기본적으로 모두로 하겠습니다. 원드라이브 안에 특정 항목만 백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백업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 번째 백업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원드라이브 마찬가지로 제가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일들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백업 계획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원드라이브도 한번 백업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업을 실행을 했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 그리고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백업이 되고 있다, 어떻게 됐다라는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익스체인지는 백업이 완료된 것 같아서 익스체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방법은 뭐 전체 사서함을 통으로 다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메시지만 하는 방법이 있고 PSD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뭐 다른 데서 쓰실 그런 항목이 있는데 메시지만 클릭하게 되면 백업받은 이 제 사서함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메일함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백업받은 거에 첫 번째 상위 메일을 내용 표시를 하게 되면 해당 메일을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따로 포워딩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복구하실 수도 있고 이 파일만 또 따로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 그 구조 안에 있는 뭐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처 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백업이 되기 때문에 각 개별 항목을 따로 복구하시는데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복구를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보시면 지금 뭐 파일 말고 전체를 한번 복구하는 방법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메일함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 거고요. 네. 전체를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일함 복구로 해서 이 전체 사서함을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된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콘솔로 돌아가서 실제 전체 사서함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사서함을 내 거에다 그냥 복구를 할지 아니면 신규 입사자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복구를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복구 시작을 하게 되면 덮었을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복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세 정보에서 이렇게 복구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정보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들어가서 실제 메일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일함이 복구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백업 받으실 수 있고 복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원드라이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백업받은 원드라이브 안에 있는 특정 파일만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다 복구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그 아까 전체 복구를 했으니까 이제 특정 파일만 한번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개의 파일만 따로 한번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체크를 하시게 되면 하나씩 선택을 하시고 해당 파일을 마찬가지로 복구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구 과정이나 이런 계획은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모든 그 서비스라고 비슷해서 어디다 할지 선택을 하고 원래 위치에다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다 할지
그리고 공유할 때 기존 파일에 공유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 권한까지도 같이 복구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네,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원드라이브 실제 들어가서 해당 파일이 복구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이렇게 파일이 복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단이 아닌 그룹 단의 프로젝트들, 팀즈라든지 쉐어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머신, 전체 원드라이브 이것도 같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복구하실 수 있고요. 네,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쉐어포인트에 대한 그 사이트들이 많이 들어 올라와 있고요. 해당 그 사이트들에 대한 백업이라든지 복구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백업 계획은 동일합니다. 기존에 세웠던 거랑 동일한데 단지 이제 대상을 쉐어포인트 사이트라고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업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헷갈리지 않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서 백업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뭐 다른 원드라이브나 뭐 사서함 할 때랑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동일해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손쉽게 좀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쉐어포인트 사이트에서 지금 보시면 KR 테스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 사이트 안에 구조가 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뭐 사이트 페이지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도큐멘트들, 그 안에 파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쭉 한번 확인해 봤고요. 요것들이 이제 백업이 될 건데 해당 백업이 어떤 식으로 되고 복구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쉐어포인트가 백업이 완료됐을 때 떤 형태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앞에 보시면 이렇게 KR 테스트라는 것을 복구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복구 시점이 있고요. 복구를 누르면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구조들, 안에 도큐멘트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한 템플릿들을 선택해서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만 따로 복구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쉐어포인트 전체를 복구하겠다. 그러면 사이트 전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복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팀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팀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즈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팀즈 채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백업받고 복구받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팀즈라고 해서 백업을 받아놨고요. 계획 세우는 것도 동일합니다. 복구하는 방식 역시도 팀즈는 전체 채널이나 아니면 사이트나 이런 부분을 따로 복구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팀즈 안에 있는 게시물들에 대한 내용이 대화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들,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실 수가 있고, 지금 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팀즈의 안에 이제 게시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라고 해서 안에서 공유된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 게시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이 형태로 남게 돼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나 게시물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백업받고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즈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런 팀즈 말고도 뭐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 콜렉션이라든지 공유 폴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백업하고 복구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손쉽게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365에 대해서 이런 그 백업 복구 서비스 아니면 오디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고객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M365 데모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제 재해복구 영역인데요. 마지막 주제가 되겠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냥 백업 하기보다는 이제 재해복구라고 해서 실제 업무의 연속성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데, 근데 문제는 이제 들이는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코노에서 추구하는 클라우드 DR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뭐 단순히 DR이 필요로 한 거는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DR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하드웨어 손상, 이런 것들까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적 요인들까지도 모두 이러한 데이터를 위협하는 요소, 새로운 이런 위협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회사 내에 뭐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든다든가, 아니면 로케이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뭐 재해복구를 구성을 했는데, 뭐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지도 않고 하드웨어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좀 바뀌어가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00년대에는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DR 센터를 만들고 거기다 유후 자원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전용소를 구성을 해서 DR을 수행하는 그런 뭐 접근법이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라이센스라든지 전용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고, 그 이후 지금은 이제 좀 하이브리드나 클라우드 기반의 DR 시스템이 많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1년에 한 번 가동할지 말지 한 시스템을 가지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도 있고,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따로 관리자나 이런 부분도 필요 없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니스가 말하는 DR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보면,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상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 사이트에 있는 그 원본 서버와 동일한 복구 서버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에 인프라를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게 구성이 되냐?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클라우드 전용 모드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나 다른 장치 구성이 전혀 필요 없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장치들은 외부망을 통해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로 접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사이트 간 연결 모드인데, 이 구성 방식은 이제 저희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VPN 어플라이언스가 배포가 되고요.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게이트웨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IP 대역을 유지하면서 로컬 네트워크를 클라우드 사이트로 확장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로 쓰이는 방식 같은 경우,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서버나 DB 서버처럼 이제 서버들 간에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이미 생성해둔 복구 서버가 기동이 되고요. 로컬 사이트에 있는 서버하고 VPN 터널을 통해서 두 서버가 계속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중 사이트 연결 모드는 이제 여러 개의 로컬 사이트와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를 VPN으로 연결한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클라우드 전용 모드만 쭉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로컬 사이트에 있는 장치들 중에 재해복구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구용 서버를 이제 할당을 하고요.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IP를 설정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장애가 됐을 때 발생을 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로컬 사이트 장치 중에 하나의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제 기존에 접근하는 경로가 아니라 이제 외부망,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있는 장치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 모드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테스트 모드를 통해서 빠르게 뭐 장애 훈련, 모의 훈련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자연재해 같은 경우로 인해서 로컬 사이트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외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복구 사이트에 접근을 하셔서 만들어 놓은 복구 서비스를 빠르게 운영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사이트에 있는 복구 서버들은 평소에는 이제 대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대기 상태에 있는 거고, 서비스 전환이 시작되면 빠르게 온라인으로 활성화되면서 신속하게 운영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럼북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는데요. 뭐 요리로 따지면 이제 요리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R을 서버를 중지시키고 서버를 켜고 전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쉽게 좀 더 자동화할 수 있게 럼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쉬운 클라우드 D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나 쉽게 구성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데모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등록해서 백업 받아 놓은 그런 서비스, 그 머신에 대해서 제휴복구를 구성을 할 건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제휴복구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휴복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세 가지 방식, 클라우드 전용 모드 아니면 사이트 간 연결 모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건지 먼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클라우드 전용 모드로 먼저 구성을 해볼 거고, 이 구성을 누르게 되면 그 클라우드 콘솔,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에 이런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공유 DR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배포가 되고요. 그 배포된 환경에서 클라우드 전용 모드라 그러면 그냥 현 상태에서 그냥 DR을 구성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모드들, 뭐 사이트 간 연결 모드, 나는 VPN을 써서 로컬 사이트랑 클라우드 사이트를 연결할 거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네트워크를 추가하거나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트 간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가장 쉽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용 모드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클릭을 하고 재복구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작업에서 재복구를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는 복구 서버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이트 내에 복구 서버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누르시면 어떤 스펙의 복구 서버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뭐 CPU는 두 개짜리, 램은 얼마짜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DHCP를 통해서 할당을 받던가 아니면 고객사에 따로 쓰는 서버가 있다 그러면 정의를 해서 네트워크를 내려갈 수 있고요. 안에 모의 테스트용 IP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의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 여부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외부에서 이 서버에 대한 복구했을 때 액세스하는 부분들, 공용 IP를 쓰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름을 주시게 되면 뭐 다양한 이름과 뭐 이런 것을 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복구 서버, 클라우드에 대해 있는 복구 서버에 대한 방화벽 구축, 외부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들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복구 서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복구 서버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름하고 현재 상태, 스탠바이 모드, 대기 모드라는 걸 보실 수 있고, IP 주소는 어떻게 생성이 됐고, 공용 IP 주소가 할당된 게 보이시죠? 이 IP 주소로 나중에 재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 밑에 뭐 마찬가지로 다른 정보들,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제 장애 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장애 조치를 누르게 되면 해당 복구 서버를 기동하고 안에 이제 데이터를 브링업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재복구 서비스를 한 다음에 새로 받은 백업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구 지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업 받은 파일을
한 번 더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로 그냥 지금 실행 버튼을 눌러서 아까 백업 받은 거와 동일하게 백업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백업이 진행되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업 상세 이력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고 나시면 실제 아까 장애 조치하던 거 그런 거를 다시 하게 되면 이 복구 지점이 뜰 건데 해당 지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DR을 실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실시간 DR이나 아니면 스토리지를 이용한 뭐 싱크 DR 이런 부분들하고는 클라우드 DR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업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DR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간 뭐 DR이 필요하신 환경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DR에 대한 부분을 손쉽게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애 조치를 수행을 했고요. 복구 포인트가 나오고요. 해당 복구 포인트를 가지고 테스트 장애 조치를 할지 아니면 프로덕션을 할지 이번에는 운영으로 해서 장애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덕션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 조치를 시작하게 되면 그 정보들, 현재 상태, 장애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히 보고 싶으실 때는 이 화면이 아니라 왼쪽 창 아래 재복구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복구 서버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상세 정보와 작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작업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만든 부분, 클라우드 서버를 생성했고, 장애조치 현재 실행 중이고, 가상머신 생성 준비 중이고, 보호계획 준비 중이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단계들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고, 어느 정도의 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가상머신 생성이 끝났고, 뭐 가상 머신이 완료됐고 데이터가 넘어가는 중이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일단 가상 머신이 생성됐기 때문에 실제 콘솔에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상세 정보 보시면 지금 상태가 준비 중이긴 하나 콘솔이 이미 준비가 된 상태고 그리고 뭐 활성화 다 돼 있고 외부 IP 주소까지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격으로 이렇게 외부 IP 주소로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보시면 이제 콘솔 준비된 콘솔로 바로 이제 연결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콘솔을 켜게 되면 실제 웹페이지에서 그 외부로 만들어진 콘솔이 연결이 됩니다. 한번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만들어진 복구 서버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원본 서버의 계정 정보와 똑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원본에 있는 계정 그 어드민 정보를 동일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콘솔로 준비된 콘솔로 접근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일하게 원본과 동일한 복구 서버가 기동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돌아가서 현재 그 만들어 놓은 외부 IP 주소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용 IP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볼 거고요. 이게 완료되고 나면 실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서비스를 전환을 해서 수행을 하시면 되고 그 DR 서비스가 실행되는 동안에 새로 변경됐던 데이터들을 나중에 페일백 할 때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하실 건지 아니면 페일백 없이 그냥 중지를 하고 해당 변경된 데이터는 날리실 건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백업 과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장애 조치 중지라든지
아니면 페일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페일백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다 할지 원래 머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원래 머신이 아닌 다른 곳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까지도 선택을 해서 페일백 위치까지 선택을 해서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테스트이기 때문에 장애 조치를 중지를 할 건데요. 중지하게 되면 장애 조치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쌓였던 데이터들, 복구 서버에 쌓였던 새로운 데이터들은 삭제된다라는 이제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장애 조치가 중지되면서 현재 상태가 대기 상태로, 복구 서버가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왔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런 럼북, 실행서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복구 서버를 삭제해서 쓸데없는 이런 리소스에 대한 부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DR 서비스도 뭐 수분 이내에 구성이 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었고요.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M365도 그렇고 백업도 그렇고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고, 클라우드라는 가장 큰 강점은 어디서든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맞장에서 왜 그럼 아크로니스를 써야 되냐? 첫 번째로 저희가 올해 이제 21주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온 아주 오래된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파트너와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센터를 52개 전 세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에도 2021년도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러한 그 기본적인 서비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의 콘솔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꼭 한번 이런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이제 요 보시게 되면 데모 트라이얼인데요. 요거 보시고 직접 한번 무료로 한번 써보실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설문조사를 좀 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설문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